또 사망한 상태여서 가사에게도 사후방 체크된 상태였습니다. 사망이 확실하다. 사후 경직된 상태였다. 지난 2월 9일 강북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에 대한 목격자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연소 여성 연쇄살인마를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6명. 그중 1명은 이틀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만 2입니다. SNS를 통해 처음 만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20살 김소영. 그녀는 왜 20대 남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속 시원히 풀어보는 사건 Y. 오늘 파헤쳐볼 사건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뉴스헌터스의 이경민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원래 처음에는 2명 사망에 1명 부상, 3명으로 알려졌다가 어저께 피해자가 3명 더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모두 20대에서 30대. 이들이 근데 보면 다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에 범행을 당했어요. 근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마치 이 피의자 김소영의 사냥에 당한 듯이 당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나오거든요. 그 김소영의 도대체 이 남성들을 끌어들인 그 수법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게 되면 한 달 사귀었다라고 하는 남자친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었고 네. 짧게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이제 만남을 가졌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이 김소영이 먼저 이렇게 이제 친구 신청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방식인데 네. 사실 20대 평범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계정이었던 만큼 네.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전혀 이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나서 김소영이 친절의 가면을 쓰고 다가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술 먹고 이렇게 이제 좀 취한 상태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남성들한테 이렇게 약을 탄 숙취 소재를 건넸거든요. 네, 네.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의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날 챙겨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음료를 마셨고요. 근데 마시고 나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이 김소영이 이 숙박업소에 빠져나가면서 알리바이용 메시지를 또 남겼습니다. 네. 잠들어서 먼저 갈게. 그리고 택시비 고마워. 이렇게 이제 마치 범행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알리바이용 메시지까지 이렇게 남겨두고 가는 이제 범행 수법의 교묘함까지 보였는데 네.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네. 뭔가 이제 거미줄을 이렇게 쳐놓고 여기에 먹잇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시나리오를 짜놓고 여기에 이제 범행 대상들을 결국 이제 장악을 하고 통제를 하려고 했다.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저 김소영의 SNS 사진은 사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보고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나온 사진을 올려놓은 걸 보고 일각에서는 뭐 나였어도 걸려들었을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사회를 뒤흔든 살인범이 많았잖아요. 김소영의 수법이 유난히 더 좀 치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도대체 김소영은 어떤 유형의 살인범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어떤 단일 유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김소영의 그 범행 그 행각을 보면 이것을 연속적인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인 어떤 그 통제 지향의 살인자다. 네, 그러니까 이제 표면으로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네.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물색하고 접근하고 약물을 사용하고 결국 생명 통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살인이 그 목적 그 자체보다는 지배 완성 단계에 있어서 일종의 감정적인 폭발 분노 어떤 그런 범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이 김소영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챗GPT를 이용을 해서 AI를 이용해서 범행을 한번 검색을 해본 최초로 공식적으로 지금 나온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상황을 갖다가 냉정하게 설계를 해서 그 과정에서 약물을 좀 더 이렇게 더 양을 늘린다든가 하는 이런 경험치, 실험적인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뭔가
실험 진화형 그런 범죄자다. 아. 이렇게 이제 워딩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네. 결국은 다른 사람을 이제 수단화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그 통제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 대상을 선택하고 결국 목적을 달성한 그런 종류의 범죄자로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소영의 수법에 넘어간 피해자들. 가짜 진단서로 김소영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에 약물이든 술이나 음료를 마시고 쓰러진 건데요. 술을 마시지 않아서 김소영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았다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주말에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만나긴 했거든요. 빠가가지고 얘가 칵테일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술을 아예 안 먹어요. 보니까 피해자들은 다 술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지 못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변호사님, 뭐 다른 피해자들도 이렇게 좀 걸리지 않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뉴스를 보면은 경찰들이 수사를 좀 잘했더라면, 아니 잘한 게 아니라 그냥 평소대로만 했더라면 두 번째 사망자만큼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 이제 1차 살인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나서 그래서 네. 이제 경찰이 2월 2일에 김소영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2월 6일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 이렇게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증거 수집이 조금 더뎌지니까 다시 이제 날짜를 바꿔서 2월 9일에 출석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2월 9일이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날입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2월 6일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고 네. 그 과정에서 둘이 무슨 사이였냐, 도대체 숙박업소로 왜 갔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더라면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범죄의 억지력이 생겨서 2차 범행까지는 가지도 않을 수 있었는데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사가 이제 어쨌든 미뤄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차 피해가 발생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피해자 유가족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통을 더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했고 남성과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썼으며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정서 조절이 어렵고 충동성이 두드러진다. 검찰이 밝힌 김소영의 성향입니다. 김소영은 사이코패스 진단에서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는데요. 그녀를 잘 안다는 동창들의 이야기는 뜻밖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돈이나 안경, 화장품 같은 게 매일매일 뭐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된 계기가 사건이었거든요. 피해자가 끌어내서 그 본인 팟을 발견했나 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그 직거래 현장 나왔거든요. 근데 가 나온 거죠. 16고 학생들은 거의 다 팔로 취소하고 차단을 한 걸로 기억해요. 친하지 않은 친구들도 차단한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김소영이 이제 절도 행각을 참 많이 했다, 도벽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아니 절도를 하는 것과 살인을 하는 건 이게 너무 간극이 크단 말이에요. 갑자기 절도에서 살인으로 넘어간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글쎄 이제 우리가 도벽이 있는 사람들은 뭐 적지 않죠.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살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물론 이제 이 김소영의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거슬러 가 봤을 때 거기에 도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어떤 범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상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 그럼 과연 이 김소영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과연 뭔가?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만약에 금전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약물을 먹이고 그 피해자의 뭐 지갑을 가지고 간다든지 네.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전도 아니고요. 네. 일각에서는 뭐 남성 혐오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이 김소영의 그 범행 동기를 우리가 설명하기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도벽이라든가 네. 또는 뭐 이간질이라든가 네. 이런 어떤 그 이전에 있어서의 그 삶의 궤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전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도백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 간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간질을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전부 다 드러나가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밀려났다는 거죠. 아까 뭐 그래서- 팔로우를 다 끊었다고. 그렇습니다. 네. 팔로 다 끊었고, 그러니까 이제 SNS를 새로 개설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물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새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네. 그것은 일종의 이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그 통제를 하고, 그 덩치가 큰 남자들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정신을 잃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그것에 대한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자존감의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낀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것이 네. 이번 사건에 있어서의 범행 동기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이 사이코패스 범행을 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 통제를 한 데서는 쾌감을 느낀단 말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건가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보통 일반인들도 상대에 대해서 조금 우월감이나 통제 이런 어떤 그 수준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물건을 지속적으로 훔쳐서 만약에 그게 들키게 되면 인간관계가 끝난다라고 하는 그 사항을 정확히 본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갖다 멈추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 분석을 할 때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김소영의 범행 동기를 다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지금 최근에 어떤 이런 여성 범죄들에 대한 사건이 종종 터져 왔었습니다. 뭐 계곡살인 사건도 그렇고. 근데 이런 다른 여성 범죄자들하고만 비교를 했을 때도 김소영이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매우 특이하죠. 아, 매우 특이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제 고유정 같은 경우 또 이은혜 같은 경우는 그 피해 대상이 자기 남편이었어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전에 엄연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주로 이제 여성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뭐 보험 범죄를 한다든지 뭐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데 네. 이번에 이제 김소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자기하고는 이전에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성들 중에서 연쇄살인범들. 예,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살해를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우월감, 만족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번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이 범행 이후에 아까 이경민 변호사도 얘기해 줬지만 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는지 굉장히 이미 숨진 피해자에게 장문의 카톡을 막 남긴 이게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카톡이. 근데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영화에서 묘사되거나 실제 검거된 사이코패스들을 보면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사람을 혹하게 하는 말재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소영의 카톡을 보면 사실은 좀 뭐랄까요, 그렇게 말주변이 있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내용도 좀 약간 횡설수설 같기도 하고. 이 카톡을 보고 교수님께서 분석한 김소영만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김소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등학교까지 완전히 본인이 졸업을 하지 못하고 네. 어떻게 보면 중도의 도벽으로 인해서 밀려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카톡을 내용을 봤는데 보면은 뭐 이 여러 가지 그 글 문장 구성력이라든가 이건 떨어져요. 네. 근데 우리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네. 사실 김소영이가 지금 현재 20살 갓 지난 사람이라고요. 어리죠. 어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나름대로 자기는 여러 가지 자기는 원치 않은 상황이었다라든지 네. 상대가 문제 행동을 했는데 나는 오히려 그것을 좀 수습을 하려고 했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문구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그 문장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좀 이렇게 문맥도 안 맞고 그렇죠. 엉성하고 네. 이런 면들이 보이긴 하는데 뭐 책임들은 다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술을 사오고 모텔로 가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CCTV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하고는 좀 이렇게 상치가 되죠. 그렇죠. 예, 그건 자기가 직접 끌고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방어적인 사후 합리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뭔가의 어떤 그 흔적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은 본인이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이후에 그걸 분석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엉성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는 있겠죠. 네.
변호사님, 일단 김소영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각에선 이것도 뭐 약간 정신병 아니냐, 이거 재판에서 혹시 감형의 사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실제 판단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다고 해서 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근거로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정유정 같은 경우에도 이 사이코패스 점수가 28점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제 범행 수법을 준비를 해왔다라고 해서 이제 고유정 말씀하시죠? 정유정입니다. 정유정. 아, 네, 정유정. 네, 네. 그래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이제 어쨌든 심신미약이 인정이 안 되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이코패스로 진단을 받게 되면 결국 이게 잔인성,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라고 네. 해가지고 오히려 더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을 하는 그런 요소로 사용이 된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잡혀 들어가서 재판을 받을 때 나는 방어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변명들 많이 한단 말입니다. 아까 이제 오 교수님이 챗GPT를 활용한 최초의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챗GPT에 검색을 한 건 죽이려고 검색을 한 게 아니라 혹시 치사량을 내가 쓸까 봐 기절만 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검색을 했던 겁니다. 라면서 항변을 하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정말 약물 전문가라면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전문가도 아니고 특히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한두 명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6명 정도가 지금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범행 수법도 이제 양이 계속해서 늘려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가 이 피고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 김소영이 1차 살인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던 남성에게 항정살이 먹고 싶다. 뭐 이렇게 했고요. 2차 살인을 저지른 날에는 치킨집에서 13만 원어치를 배달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유독 먹을 거에 집착을 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 살인과 뭔가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특이한 점이죠. 네. 사람을 살해하는 그 과정에서 음식에 집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특이하게 우리가 보는데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정서적인 그런 결핍과 연관돼서 보상 행동을 주로 이제 먹는 데다가 이렇게 주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비단 이런 어떤 살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인정 욕구라든가 자신의 어떤 무력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네. 보통 이제 음식에 집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식탐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물욕도 상당히 그 본인이 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뭐 절도도 하고 네, 이랬으니까. 절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는 그 남성들에게 심지어는 그 범행에 사용될 숙취 해소제도 네. 자기 돈으로 안 샀거든요. 아, 네네네. 예, 어떤 사람에게 그걸 갖다 사달라 해서 많이 집에다가 쟁여놨거든요. 아.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이 사실은 이 식탐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물건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내면적에 있는 그 욕구를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니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그 통닭을 챙겨가?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순간순간 자기 감정을 갖다가 조각조각 내 가지고 요 상황에서는 자기가 그 추구하는 그 욕구에 아주 충실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으면 네. 보통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김소영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사이코패스라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이 노출될 걸 뻔히 알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번화가 모텔에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CCTV는 이 모든 걸 보고 있었죠. 저희가 소방 녹취록을 확보했는데요. 김소영이 직접 119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관계는 연인인데 같이 음식점 와서 화이트 와인 하나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있거든요. 119입니다. 어떤 오빠분이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깨웠는데 안 일어나시거든요. 술에 만취하셔가지고 일단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가 여자라서 집에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 가시려는 거예요? 집 주소를 아예 몰라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서
네, 휴대전화를 보다 택시에 올라타는 김소영의 모습은 평범한 여느 20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통제하려고 했던 뒤틀린 욕망은 평범한 일상을 위협했는데요. 그들의 죽음에 억울함이 한 톨도 남지 않도록 엄중한 법의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김소영의 진짜 목소리와 피해 유족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Y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